1년에 네. 얼마 버냐? 현금 흐름이 얼마냐면 지금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1억 정도 모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약간 재테크 용도로 네. 본격적으로 좀 불려보겠다라고 네. 한다면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꼽는다면은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재테크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나 뭐 TV를 보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어떤 분은 주식, 어떤 분은 코인, 어떤 분은 뭐 땅을 사라.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집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여러분 재테크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테크는 뭐냐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은 은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은퇴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현직에서는 은퇴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죠. 뭐 소득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세미 리타이어먼트는 분명 60대, 50대, 60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소득은 있겠지만 현직에서 이렇게 계속 있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궁극은 뭐냐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즈음에도 내 부가 가장 상대적으로 가치가 훼손 안 되는 거에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재테크에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재테크는 상대 가치니까. 만약 우리 집이 5천만 원 올랐다?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길 건너가 1억 올랐다면 우리 집 5천만 원 떨어진 거야. 이게 재테크는 항상 상대 가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도 내 자산이 가장 상대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자산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 30년 후에도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훼손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일단 주식을 볼게요. 네. 자, 주식. 주식은 장점이 뭐냐? 집처럼 몇 억이 없어도 일단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고. 네.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가장 좋은 뭐 대표적인 그런 시가총액도 1위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개미들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50조, 60조 이렇게 뭐 영업이익을 내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가 사실 좀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하죠. EPS가 뭐 한 5,500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5,500원이면 한 주당 1년에 한 5,500원 정도를 번다. 근데 그런 주식이 왜 7만 원밖에 안 갈까? 그건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땐 다들 이 정도는 당연히 벌지. 근데 20년, 30년 후에도 과연 이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정도의 수익을 20, 30년 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주린이 분들도 그거야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 30년 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밖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집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집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네. 아파트는 20, 30년 후에도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1년의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EPS죠. 1년에 네. 얼마 버냐. 현금 흐름이 얼마냐면 지금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합니다. 12억 정도 하는데 그 아파트의 평균 월세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2,8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아파트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죠. 그런데 20, 30년 후에도 그러면 지금 화폐 가치로 1,8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올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식은 코스피에 있는 한 뭐 9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성장을 지속할 회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업의 생태계를 보면 기업의 원래 우리 뭐 태어나서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면 보통 30년 주기라고 하는데 보통 70%가 30년 안에 성장을 멈추고 주식시장에서 성장을 멈춘다는 건 뭐 상당히 정말 사형 선고 같은 건데 그런 기업들이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시장 속에서 내가 진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찝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린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야말로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은 내 집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려니까 뭐가 문제야? 문턱이 너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 초반에 시드머니를 모으고
청약을 2, 3년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그 문턱 위를 디뎌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네.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럼 주식 투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의 속도를 내는 데 보조 수단이 돼야지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 미래학자들 말 들어보면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줄고 맞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평수가 매우 미분양 큰 거, 나고. 그쵸,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잘 일단 골라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네.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트에 대해서 워낙 비싸니까 내 집 마련 누구나 필수적으로 집은 필요한데 선뜻 이걸 내가 진짜 빌렸어야지 이걸 내가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든다. 저는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지 몰랐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실제로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년에 30만 명 이상이 태어나고 사망자는 30만 명까지는 안 됐었기 때문에 한 10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5,16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왜 작년에 줄었느냐? 작년에 27만 명밖에 안 태어났고 30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주는 속도야 뭐 갑자기 막 주는 건 아니고 뭐 1년에 이런 속도로 준다면 뭐 몇만 명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가구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값은 인구보다는 가구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가구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2,09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1인 가구가 지금 49만 5천 가구 정도가 독립을 했으니까 매년 이 속도로 90년대 후반생까지는 90년대 후반생이 30살 될 때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수요와 공급보다는 조금 다른 영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더 큽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왔을 때 처음에 국토부 장관 누구였죠? 그분 김현미.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갑자기 정권 말미에 와가지고 막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 막 대책을 세워라 그러고 1번 지금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1번 후보가 막 300만 채를 짓는다고 그러고 뭐 2번 후보도 지금 당선되신 분은 뭐 250만 채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왜 5년 전만 해도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집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다가 왜 5년 만에 집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집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냐면 초과 수요 때문에 그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뭡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발. 옛날에는 1억, 2억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1억, 2억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 그러니까 좀 더 돈을 모아서 사야지라고 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본도로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상당히 집 사기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1억, 2억, 2억, 3억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집을 사겠다는 매매 시장에 뛰어들어갔고 있는 돈 없는 돈 달러비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어와서 집을 사겠다고 하니 갑자기 시장에서 집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연시장,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그냥 자연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발생한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다 대고 대응책으로 250만 호를 짓고 300만 호를 진다?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공급이 꾸준하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시장 심리를 진정을 시키면 1억 2억 갖는 분들이 아직은 매매 시장에 안 들어오죠. 그냥 당분간은 돈 모으면서 빌려 쓰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되는데 뭐 1억 2억 있는 사람조차도 막 집을 사겠다고 시장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급보다는 저는 이제 그 수요와 공급보다는 아파트 가격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오늘 샀다 마음에 안 들면 내일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샀지만 시장에 무슨 악재가 들어오면은 내일 뜨거 그러고 팔 수도 있지만 네네. 집은 오늘 샀다고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은 사실은 수급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네, 통화량. 근데 통화량이 지금 여러분 통화량이라는 지표는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지표잖아요. 이게 무슨 뭐 통화량이 뭐 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한 3,620조거든요. 네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를 감이 안 오는데 3,620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불과 7년 전, 만으로 7년 전인 2014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도에 2,000조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통계를 기록한 날로부터 70년 만에 2,000조가 된 거거든요. 2014년도가 딱 70년 네네. 기록을 한 지가 70년 만에 2,000조 됐는데 그 이후 7년 동안 1,600조가 는 거예요. 와, 엄청 늘었네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뭐 OECD 국가들은 다 통화를 좀 확대 재정을 펼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음마 아파트 아시죠? 음마 네네. 아파트의 2002년도의 가격하고 그 당시의 통화량하고 2005년, 4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의 통화량 증가와 음마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통화량은 353%가 16년 동안 증가했는데 그 사이에 음마 아파트는 36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네요. 353과 360 이게 뭐 뭔가 좀 짜맞춘 것처럼 굉장히 이 동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원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네. 당연히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데 네. 주식은 단기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조금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무주택자라면 네.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라는 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청약을 할 때 보통 추첨제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그 당첨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솔깃한데요? 당첨되신 분들 추첨제 청약이 지금 이제 최대 35%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10채를 지으면 3채 반을 점수도 안 보고 그냥 랜덤으로 준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꼭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추첨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공통점은 20번 이상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양적으로 엄청나게 청약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약을 그렇게 20군데 넘게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입지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입지를 왜 안 보냐? 여러분들이 왜 청약을 집중을 못 하시냐면요. 뭐가 청약 공고가 떴어. 하려고 봤더니 너무 멀어. 여기서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빼고. 네. 그 다음에,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빼고. 브랜드.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빼고. 이런 네. 식으로 차포 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청약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 프리미엄 그 집에 들어있는 1억 5천, 2억 그 프리미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5천, 2억을 적금 주식을 해서 단기간에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서울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입지보다는 당첨이 우선이다. 등기를 치는 게 우선이지 입지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입지 안 따져도 문제인 게 어떤 분들은 또 입지를 안 따진다 그래갖고 본인이 직장이 뭐 판교인데 저기 양주 옥정에다가 당첨이 딱 돼버리면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런 건 조금 나름대로는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2년 정도는 또 실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경제성 평가와 내가 2년 정도 거주를, 물론 뭐 번호 4개짜리 타고 막 1시간 넘게 뭐 이렇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2년은 실거주할 수 있느냐는 최소한 본인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지만 2억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입지보다는 당첨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청약 말고 이미 주택이 있는데 내가 좀 새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집을 사야 되냐? 네.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요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택 시장을 딱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집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있고 네네.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있어요.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싸다가 아니고, 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세가율이 낮다 그래갖고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집이 전세가율이 낮은 집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여러분 강남이 주로 전세가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강남이 전세가율이 낮다 그러면, 강남이 전세가율이 낮아? 그럼 강남이 전세가가 낮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세가가 낮은 게 아니고, 가보면 전세가도 막 무지무지 비싸. 막 10억 그래. 근데 맞아요. 네.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주로 상급지라고 그러죠. 우리 상위 입지 지역이 주로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의 25개 구 중에 전세가율이 낮은 구는 네.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가 50%대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10억이면 집값은 그냥 20억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성북구, 그 다음에 관악구, 중랑구, 뭐 이런 지역. 네네.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70%예요. 그럼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좀 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살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2주택, 3주택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또는 갈아타는 수요도 1주택이잖아요. 내가 이거 팔고 새로 사는 그렇죠. 거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산다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데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까?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답은 없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냥 전세가율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높은 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근데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선 싸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네. 내가 지금 전세 한 7억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이 집을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3억만 더 내면 그쵸.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전세가율 70%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말하면 이게 가치주죠. 소위 말하는 그 뭐 배당이나 EPS에 비해서 주가가 좀 착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주식 가치주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주로 실적이 좋으면은 막 주가가 좀 달려나가고, 실적 안 좋으면 막 실망해서 떨어지고, 막 이런 이게 가치주죠. 네네. 근데 상급지의 아파트, 뭐 주로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가치에 비해서, 전세가가 사용 가치니까 사용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말하면 성장주 같은 거거든요. 성장주는 뭐냐면 뭐 테슬라 같은 주식, 네네. 뭐 EPS가 뭐 5달러밖에 안 되는데 뭐 한때는 1200달러 넘었었고, 하여튼 뭐 지금도 뭐 100만 원, 좀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비싸.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사용 가치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제 비싼, 소위 말하는 강남 아파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살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게 될 텐데, 주택 시장도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아파트 시장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단위로 이게 바뀝니다, 시장이. 약간 로테이션이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우선 아파트는요, 주로 강남이 오르면, 네네. 강남이라는 건 상급지가 그쵸. 가격을 치고 나가면 네. 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네. 하급지와의. 그러면 일정 시간을 두고 다시 이 하급지, 중하위의 하급지들이 키 맞추기를 해요.
사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주식시장도 네네. 성장주와 가치주가 사실 번갈아 가면서 네, 사이클을 로테이션 나오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강남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이게 언제냐? 2017, 18, 19년도예요. 이때는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하급지와 상급지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확장 시장이죠. 확장.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시장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2020년, 2021년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9억 미만 아파트들이 겁나게 올라서 지금 이거를 간격을 좁히는 이걸 네.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랙션이 축소잖아요. 축소 네네. 시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도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줄어드는 지금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 왜 2020년, 21년도에는 하급지와 상급지가 줄어들었느냐? 이게 여러분들 2월이랑 똑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장사하면 그래도 좀 돈도 벌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좀 높고 그래도 뭐 장사도 좀 되고 뭐 이런 때 아닙니까? 네. 이런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추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어요. 배추는 매년 수확하죠. 그러나 배추가 그렇게 뭐 비싼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뭐 계속 매년 수확해서 돈 벌 수 있는 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어요. 인삼밭은 그거 농사 져봐야 6년 동안은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면 아무것도 나오는 수확물이 없습니다. 근데 한 6년 후에는 네네. 만약에 농사가 잘 됐다 그리고 그때 시장이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추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좋아. 그러면은 어떤 밭이 비싸질까요? 지금 뭐 돈 벌기가 좀 그래도 돈이 좀 굴러가고 그럴 때는 배추밭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배추밭이 뭐 엄청 고부가가치의 이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배추 수확해서 팔고 매년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이 배추밭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자, 그런데 경기가 꺾이고 경기가 냉각되는 조짐이 생기면 돈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배추밭에 투자하기보다는 어차피 뭐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 돈으로 뭐 당장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6, 7년 후에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인삼밭을 사보자. 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인삼밭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추밭이 주식으로 얘기하면 가치주, 인삼밭이 성장주입니다. 아파트는 뭐다? 9억 미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네네. 하급지 9억도 사실 이게 싼 거는 아닌데 기준이 너무 올라가 기준이 너무 버렸어요. 올라가 버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뭐 9억 미만의 아파트가 일종의 배추밭.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15억 이상의 그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인삼밭이라고 네네. 봤을 때 이 사이클이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21년도가 어땠느냐? 실제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악재가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네. 경기는 다 개선 심리로 바뀌었죠. 좋아진다. 마스크 벗으면 소비 폭발할 거다. 이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 계속 이러고 2년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기 개선 심리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 금리도 올릴 거다. 금리 올린다는 건 경기가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급지인 9억 미만 아파트가 겁나게 오른 거예요. 그럼 그전엔 어땠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 19년도가 어땠느냐? 경기가 심하게 꺾이면서 경기가 냉각되던 시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보통 3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럼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2020년, 21년도는 어쨌든 시장이 어떤 거냐면 상급지와 하급지의 폭이 좀 줄어드는 컨트랙션의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뭐 공약에서 조금 부동산의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악재는 금리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랐다, 주택 부담 지수가 너무 높다, 뭐 이런 것이 악재지만 또 호재는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 뭐 이런 거에 또 호재가 부딪혀서 사실은 뭐 어느 한쪽으로 뭐 급격하게 하락, 막 상승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이제 뭔가 이제 3년 차니까 원래 시장의 분위기로는 아직은 그 하급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시장에 약간 미세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에 아리팍이 네. 46억 6천의 실거래가를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와, 진짜 비싸. 아리팍이 34평형인데 네네. 46억 6천이면요. 이게 제가 한 2, 3억 대 제가 집을 보러 갔었는데 한번 네네. 뭐 제가 살려고 집을 보러 갔던 건 아니지만 네. 46억 6천 지금 인삼밭이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네. 얘기는 지금 시장에 네. 이미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뭔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는 거를 감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컨트랙션이 아닌 익스텐션의 시장이 또 하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우환 작가라는 분의 그림이 생존 작가 처음으로 31억의 경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작품 이름이 동풍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인터넷 보시면은 나오죠. 근데 그림 한 점이 그것도 생존에 있는 작품이 31억에 팔렸다. 자, 여러분 그림이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가치 주겠습니까? 성장 주겠습니까? 그림은 뭐 당장 내가 뭐 그걸로 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성장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기가 다시 좀 꺾이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움직이는 돈들이 지금 있거든요. 부자들은. 네.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6번 정도 올릴 계획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장이 상당히 안도하면서 주식이 조금 좋아진 이제 뭐 악재긴 하지만 그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호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어쨌든 경기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나름대로 체력이 되니까 올릴 거라고 보고 그러나 아마 분명히 저는 한 1년 후쯤 되면은 분명히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던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선행적으로 주식 또는 뭐 부동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제가 상급지와 하급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갈아타실 분들은 내 집이 지금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냐 아니면 좀 약간 중저가 아파트냐를 생각했어. 언제 팔 거냐. 그럼 내 아파트가 가장 고점에서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이 경기 개선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를 잘 보셔서 확실하게 경기 개선 국면이다 그러면은 중저가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냉각기다 그러면 상위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니까 그걸 잘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한 20년을 놓고 본다면 전세가율 낮은 아파트가 더 상승률이 높을 확률은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경제 기본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러냐면요. 부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추가로 생기는 소득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이 밥을 하루에 3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버는데 네네. 10% 소득이 올라가서 3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그 300만 원 쓸 시간이 없어요, 부자들은. 근데 300만 원 버는 내가 이번에 30만 원 더 벌면 그 30만 원은 빛의 속도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 얘기는 자꾸 잉여 소득이 생긴다는 거고 그 잉여 소득이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그 부자들이 사는 집,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꾸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익스텐션과 컨트랙션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심화되면 이게 좀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집으로 뭐 모든 걸 다 승부낼 수는 없겠지만 궁극에는 현재 그 전세가율 낮은 지역이 사실은 상승률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청약을 도전한다면 입지는 보지 말고 당첨 우선으로 하고 네네. 갈아탄다면 시장이 개선이냐 경기가 개선이냐 냉각이냐를 보고 좀 생각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이번이 당선이 되셨죠. 윤석열 네. 당선이 되셨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참고할 만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정책 변화가 네. 크죠,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을 통해서 현 정부가 항상 민심을 잃었던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일본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의 정책을 고수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냥 선거 기간에 두 사람이 굉장히 정책 자체가 굉장히 두 사람이 싱크로나이즈가 돼버렸어요. 네네. 거의 그냥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네. 색깔이 좀 별로 없는데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완전히 맡기느냐 아니면 시장에 좀 여유를 규제를 풀지만 시장을 여전히 정부가 좀 간섭을 하느냐인데 네. 지금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완전히 맡긴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네.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에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상승해요.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을 거냐, 이 민심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득세가 높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높으니까 이사를 못 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나오는 게 자꾸 그냥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000세대에서 딱 하나 거래됐는데 그게 10억이야. 그러면 999세대 사람들은 우리 집이 10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좀 취득세도 좀 낮춰주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2주택 취득세가 얼마냐면 내가 두 번째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8%를 내야 돼요. 엄청 세네요. 3주택은 12%. 내가 만약에 집에 두 채가 있는데 하나 더 산다. 10억짜리. 그러면 1억 2천을 취득세로 내야 돼. 그냥 웬만한 사지 말라는 외제차 한 대를 거지. 그냥 계속 내야 되네. 그렇죠. 이런 어떤 거래를 막는 이런 정책들이 되니까 네. 취득세까지 만약에 낮춰주면 저는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거래하는데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좀 줄어든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격이 시장의 프라이싱 기능이라고 그러죠. 가격 결정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된다. 오를 놈은 오르지만 네. 오를 놈은 올라도 돼요. 네. 그거 100억, 200억 그건 그 세상은 그냥 그들이 네네. 청담동에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진짜 떨어져야 될 집들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기능이 살아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이제 아마 당선인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을 시장에게 맡겨주는데 초반에는 좀 오르는 곳이 부각되면서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여론을 그 문매를 맞으면서 그 맷집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당선인의 의중은 제가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좀 낮춰주고 그렇죠. 취득세도 낮춰줘서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고 빌려 쓰고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본 취지인데 네네. 이거대로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2년까지는 아직 이제 총선이 2년 남았는데 아직은 그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세법이라는 거는 국회 동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양도소득세를 낮춰주자는 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취득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또 집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는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취득세는 낮추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취득세까지도 진짜 지금 당선인이 막 야당을 설득을 해갖고 낮춘다. 그럼 취득세도 굉장히 문턱이 낮아지고 양도소득세도 낮아진다. 그러면 저는 저가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다주택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 상가 건물보다는 집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노후를 내가 한 집 두세 채 사놓고 네. 이걸로 노후 생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는 취득세가 높아서 이런 걸 못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좀 줄여주고 취득세 집 사는 걸 낮게 문턱을 낮춰주면 나 같아도 그냥 집 두세 채 사서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저가 아파트들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이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끝까지 이제 안 돼.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냥 지금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정도만 낮춰준다면 고가 아파트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변화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 6번 선거를 치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 3번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대중 맞아요. 정부 네네. 때도 많이 올랐고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 문재인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이 반대로 보수 진영인 뭐 이명박, 박근혜, 네. 예, 그 전에 또 뭐 김영삼, 뭐 네네. 그건 좀 한참 된 일이지만 굉장히 집값이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을 그냥 냅두는, 네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믿고 맡기고 그냥 공급만 딸리지 않게 해주는 국가는 뭐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것을 본다면, 뭐 이념이나 정치의 진영을 떠나서 일단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회도 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뭐 비싼 집 사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 부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게. 뭐 5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따블이 됐다고 해서 내가 돈을 따블이를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만 괜히 더 늘어난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애들이 다 대학생으로 20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을, 얘네들도 집을 사야 되니까 내가 뭐 집을 사줄 정도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시장 기능이 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줄 수 있는 정책이 잘 시장에 정착이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좀 세세한 그런 뭐 정책에 따라서 뭐 고가 아파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저가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큰 틀에서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언정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정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네네. 이제 많은 그 폭락 유튜버님들께서 폭락을 얘기하시는데, 네네. 사실 폭락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주택 부담 지수라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네네네. 보니까 주택 부담 지수가 지금 뭐 서울은 182까지 갔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영향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그냥 부담 지수나 PIR이 높으니까 떨어질 거다, 그렇게 라이브한 판단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샤넬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물건을 못 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샤넬 부담 지수가 지금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당선인도 토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경제 원리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유한한 필수 재화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당장 내가 벌어들이는 뭔가 돈에 비해서 굉장히 원금을 많이 투여하는 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인데, 네네. 필수 재화는 말이죠. 그냥 비싸도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소득 대비 너무 부담이 증가됐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다,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가격이 안정되기를 이제 우리가 바라고, 뭐 재건축은 좀 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고가 아파트 뭐 그럴 여지가 있다. 그거는 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뭐 그거는 그분들 알아서 할 문제고, 네네. 우리 진짜 일반적인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한테 놓고 본다면 좀 떨어질 집은 좀 솔직히 좀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약간 좀 뭐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또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약간 좀 돈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 경제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네. 그 상당히 많은 2030 세대들을 만나 오셨고 멘토로 활동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공부하는 방식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꾸 경제를 배워볼까 그러면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그렇죠. 주식, 뭐 부동산. 저는 한 권 정도는 뭐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경제 입문서 정도. 주식도 뭐 기본적으로 뭐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공부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공부보다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띵킹을 많이 해라. 띵킹이라는 거는 자꾸 리딩을 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리딩을 해서 자꾸 지식을 넣으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그냥 학습을 하면 고정관념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 이거 왜 이런 거지? 라고 내가 팩트체크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네이버 금융을 즐거찾기 깔아놓고 오늘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걸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남들이 적어놓은 거를 보지 말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금리, 환율, 주가의 흐름을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게 필요하죠. 네네. 매일 그거를 좀 적으면서 이 변화가 오늘 나온 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 떨어진다고 난 배웠는데 왜 금리 올라가는데 환율 또 올라가지?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를 자꾸 물어보고 검색하고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냥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이 달러를 달러로 갖고 있을까? 원화로 바꿀까? 사실 달러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비용 낼 원화가 충분히 있으면, 그렇죠. 네. 뭐 달러를 원화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에다가 원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내놓을 텐데, 달러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달러를 갖고 있던 원화가 필요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게 원달러 환율이니까, 네네. 도대체 그럼 외환시장에 들어와 있는 큰 손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오늘에 나온 뉴스들이나 뭐 시장,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니까 네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읽는 건 중요한데 자꾸 너무 읽기만 하고 기자가 써놓은 논조가 그냥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래, 떨어질 예정이래,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자분들도 그냥 자기 생각 쓴 거예요. 네네. 그게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지 통찰력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이런 거 다 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월스트리트 저널 좀 깔아서 모바일에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여러분 무료 버전 있거든요. 무료 버전. 저도 이제 유료는 안 보고 네네. 무료 버전을 깔아놓은 게 어차피 다 못 읽어요. 영어가 뭐 그렇게 뭐 리딩 컴프레hen션이 막 읽자마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타이틀 정도의 무슨 분위기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 정도만, 어차피 무료 버전은 기사 전체를 다 안 보여주니까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기사와 우리나라의 그 다음날 나오는 기사가 똑같을 것 같죠? 아니, 달라요.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미국 주식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주식 하시면서 이제 당연히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거를 보시겠지만, 요걸 조금 더 하시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남이 써놓은 책을 지식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지 마라. 사회과학은 절대로 법칙은 아니거든요. 자연 법칙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안 맞습니다. 잘. 왜 안 맞냐? 그때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맞이할 시장은 또 다른 변화가 있으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라 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세상에는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경제 원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보상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재테크를 한다라는 것은 편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뭐만 하나 딱 클릭해서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당분간은 정말 좀 힘들겠죠. 뭐 많은 저축을 하면. 그런 시간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한 거고요. 뭐 투자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내부 정보를 빨리 알아낸다? 이건 솔직히
겸손히 생각했을 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띵킹을 지속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든 된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네. 사회과학이다, 인문학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이게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꼭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법칙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리더님, 김경필 멘토님 멘토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